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은 스텔스 강화한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들에 의하면 해군이 공식 웨이보에 소개한 잠수함은 기존 잠수함들과 눈에 띄게 다르다면서 삼부도 부분의 각진 형태가 특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각진 도추로 탐지를 회피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들 과시하며 보란듯이 대한민국 영예를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을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해군을 꼼짝도 못하게 할 대한민국의 새로운 병기가 모습을 드러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신형 잠수함을 공개한 중국은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중국 해군 입이 밀리에 실전 배치했던 신형 잠수함을 중국 잠수함 부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공개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타입 39C라고 이름 붙이고 있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공기 불요 추진체계 AIP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앞서 잠깐 소개한 대로 독특하게 각진 돛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적의 소나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나 스텔스 기능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기존의 잠수함보다 자막 능력과 스텔스 성능이 비약적으로 발전된 잠수함이라고 당당하게 공개했는데요. 안 그래도 호시탐탐 서해를 노리던 중국이 신형 잠수함을 앞장세워 더욱 적극적으로 서해 영해화 작업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발전한 스텔스 잠수함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서해에서 중국 잠수함의 작전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바로 한국이 중국과 북한 잠수함을 말 그대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무기체 개들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6월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에서 긴급 부상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핵잠수함은 기지에 돌아와 보급할 때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가 없는 잠항 시간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체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인지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대만 어민에 의해 포착된 것입니다. 최대한 적에게 포착되지 않기 위해 잠항을 유지해야 하는 잠수함이 어선에게 포착되었다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상황은 없었을 텐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제 잠수함들의 성능과 스펙들이 예상했던 것 이하이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냈죠. 그로 인해 잦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잠수함으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잠수함은 찾기가 어려울 뿐이지 발견했다 하면 소형 군함으로도 격침시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국 잠수함들이 이렇게 잠깐이라도 부상할 틈을 놓치지 않을 새로운 감시 시스템이 배치되고 있었습니다. LIG 넥스1에서 개발한 바다 위의 천리안이라 할 수 있는 해상 감시 레이더 2가 양산되어 배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해상 레이더는 30여 년간 레이더를 운용하며 쌓아온 해군의 운용 노하우를 설계에 대폭 반영하여 장비의 안정성과 성능이 월등히 향상되었습니다. 해안과 섬 지역에 설치될 예정인 이 레이더는 공기 부양정과 고속정 등 해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함정을 탐지 및 추적 가능하며 저고도로 비행하는 항공기까지도 탐지가 가능합니다. 중국 잠수함이 잠깐이라도 부상하게 된다면 무조건 이 해상 감시 레이더에 포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해상 감시 레이더가 탐지해 얻은 표적 정보는 해군 전술 자료 처리 시스템을 통해 우리 해군 및 해경각 개소에 곧바로 공유되어 즉시 요격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번 신형 레이더는 기존 레이더에 비해 탐지의 정밀성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강풍이나 태풍과 같은 외부 기후 환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365일 전천 후 감시가 가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 안테나를 보호 덮개가 둘러싼 형태이기에 기존 레이더와 달리 외부 기상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또한 이 덮개 덕분에 열과 충격에도 강하고 외부 이물질에 의한 파손을 최소화할 수 있어 유지관리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상 감시 레이더 2의 본래 용도는 레이더의 감시를 피해 한국으로 침투하는 북한의 목선을 잡아내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 레이더는 조각배나 다름없는 북한의 목선을 잡아내기 어려웠고 덕분에 북한의 침투를 여러 번 허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해상 감시 레이더 2는 아무리 작은 표적이라도 잡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능이 개량되었습니다. 관계자들은 2km 밖에서 수영하는 사람까지 탐지해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발전된 정밀성을 통해 우리 해군은 서해를 제 집처럼 드나들고 위협하고 있는 중국 잠수함들까지 감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 어군 자원을 망가뜨리고 있는 중국 불법 어선 또한 박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우리 군이 미래 해군의 새로운 주 전력으로 구성하고 있는 유령 함대가 합류해 중국 잠수함을 완전히 몰아낼 계획이라고 하죠. 지난해 10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자존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크림대교가 공습으로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크림대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며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로 역할을 해왔었기에 이는 치명적인 피해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CNN의 보도를 통해 크림대교를 공습한 것이 우크라이나의 무인수상정 USV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NN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약 850kg의 폭발물을 싣고 있는 무인수상정이 열차가 지나고 있는 대교 아래로 들어가더니 폭발하면서 다리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은 이러한 자폭형 무인수상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러시아군의 막대한 피해를 안겨왔습니다. 소형이라 탐지 및 요격하기도 어렵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나기에 이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가 무인수상정에 관심을 보이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우리 해군은 무인수상정 체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곧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시제품 설계를 끝냈고 곧바로 실전에 투입이 가능한 무인수상정을 공모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현재 국내의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자율주행 및 감시 정찰이 가능한 해검 시리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 해검 235로 명명한 3가지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해검 2는 수중 감시 정찰 플랫폼으로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 감시 정찰까지 동시에 가능한 동합 운용 제어 기술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에서 자동으로 진수하고 회수할 수 있는 진해수 시스템 모듈을 한미에 탑재해 조류가 강한 상황에서도 기뢰나 잠수함까지 포착할 수 있는 수중 감시 정할 능력을 갖추고 있죠. 두 번째 모델인 해검 3는 연안 경계 및 신속 대응 임무를 맡은 무인 경비정으로 특히 전투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델입니다. 적 함선 및 잠수함이 포착될 경우 요격하러 나서게 될 수상정인데요. 전방에 12.7 중기관총뿐만 아니라 후방에 70 유도 로켓을 탑재할 수 있고 모듈화 방식을 적용해 캐니스터에서 발사되는 자폭형 드론까지 탑재할 수 있죠. 마지막 해검 5는 함에 탑재할 수 있는 무인 수상정으로 의심스러운 표적 발생 시 모함에서 분리되어 표적을 식별하고 즉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LIG 넥스1은 지난해 4척의 무인 수상정을 동시에 조립 및 점검할 수 있는 크레인 시설과 1000여 톤 규모의 수조를 갖춘 무인 수상정 전용 체계 통합 시험동을 준공하며 무인 수상정 개발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인 하나시스템의 무인 수상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내에서 무인 수상정 연구 개발을 가장 먼저 시작한 하나시스템은 최근 자사의 무인 수상정 모델 해령의 실물을 공개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호주 퍼스에서 열리는 해양방산전 CIODS 2024에 첫 참가해 각종 장비들과 함께 해령을 선보였습니다. 전장 12M 중량 14T에 달하는 해령은 국내 최초로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가 적용되어 최고 속도가 40노트 시속 74km에 달하며 20노트로 운용 시 최장 12시간까지 운용이 가능합니다. 해랑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최초로 주변 해상 상태를 인식해 최적의 안전 운항을 수행하게 하는 파랑회피 자율운항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이를 통해 365일 전천후로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신 인공지능 기반 표적 장애물 탐지 기술과 무인 자율 이접안 기술이 탑재되어 사람의 손이 필요 없이 거의 100% 무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 해군은 이러한 무인 잠수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유무인 복합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 바다를 물셀름 없이 감시할 계획입니다. 사람과 다르게 잠잘 필요도 없는 무인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파도가 치든 바람이 불든 감시 임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해군의 가장 큰 고민거리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군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등의 저하로 전체 병력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가혹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지원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 해군은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 한국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한국형 항공모함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도 기술력도 함재기의 유무도 아닌 항공모함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인력을 소모하는 정찰 및 감시 임무에 자동화된 무인 전력을 배치할 수 있다면 인력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 개발에 한국이 누구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향후 수출에 큰 기대를 걸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 수상정 시장의 규모는 매년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무인 수상정 시장 규모는 8억 9,400만 달러, 약 1조 1,400억 원이었으나 2033년에는 31억 달러, 약 4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주 방산 전시회에서도 각국 해군 관계자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고 하죠. LIG넥스1과 하나시스템은 수출을 위해서라도 이번 해군의 무인 수상정 사업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수출을 위해선 판매 이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세계 5위의 한국 해군이 채택한 무인 수상정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두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조선소인 HD현대에서도 무인 수상정 개발에 뛰어들었는데요. HD현대는 미국 방산 인공지능 기업인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무인 수상정 테네브리스를 개발하고 있으며 얼마 전 미국 위싱턴에서 열린 AI 엑스포에서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중량 14톤에 전장 17m 규모로 고성능 하드웨어와 고도화된 AI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로 스텔스 성능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죠. 테네브리스에는 HD현대의 자회사인 아비커스가 개발한 자율운항 및 함정 통합관리 시스템과 팔란티어 AI 플랫폼이 탑재되어 뛰어난 자율작전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국내 업체들이 앞다투어 뛰어난 성능의 무인 수상정 개발에 나서며 국내 방산의 저변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모함에 맞서 우리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수호하기 위한 K방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K9 자주포에 또다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와 중국과의 국경 분쟁이 심화됨에 따라 그동안 미뤄져 왔던 인도의 K9 자주포 추가 백문 도입 계약 일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지난 7일 인도 매체 디인디아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연임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국방 역량 강화 프로젝트에서 K9 백문 추가 도입이 최우선시 되었다고 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한 달 뒤인 8월에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인도에서 추가 구매하게 된 K9 자주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자사의 특집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및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분석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5일 한국은 미국보다 무기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는데요. 최근까지 군사 분석가들은 자주포를 구시대적 유물로 여겼으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자주포의 수출은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인도는 당초 타르 사막 지역의 작전을 위해 K9를 구매했지만 라다크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활동이 증가됨에 따라 고고도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K9의 배치를 옮겼습니다.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로 마모스통 캉리나 사세르 캉리 등 해발 7영M급 고봉들이 즐비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레 역시 해발 3,524m에 위치해 있는 고산지대인데요. 대표적인 고산지대인 데다 워낙 지대가 높다 보니 기온차도 극심한데 레 1월 평균 기온은 8.2도로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낮으며 드라스 지역은 인도 역대 최저 기온인 52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도군은 K9를 라다크에 배치하기 전 다양한 지형 기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K9는 극한의 기온에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였고 언덕숲 호수가 즐비한 라다크 지역에서 100% 운용 가능하다는 적합성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인도군은 수많은 테스트에서 K9이 보여준 성과에 놀라움을 드러내며 결국 추가 백문 도입으로 이어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도의 결정에 놀랍게도 중국의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은 인도와의 가란 계곡에서의 무력 충돌 이후 4년 동안 급진적으로 무기 배치를 늘리고 있는데요. 중국은 실제 통제선 LAC를 따라 AKSAICHIN 지역 250마일 전선에
약 2만 명의 군인을 배치했으며 새로운 도로, 벙커, 헬기 착륙장을 통해 군사 인프라를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기존 영토 분쟁을 가중시키며 DSANG 평원에 대한 영유권 확대를 요구하는 등 인도를 더욱 압박하고 있는데, 이 인근에 중국 주력 자주포인 SH-15의 배치를 크게 늘렸는데요. 중국의 동맹국이자 이제 인도의 적성국인 파키스탄 역시 카슈미르 지역에 중국산 SH-15 자주포 및 중국산 공격용 드론들을 배치하면서 인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K9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가지 중국의 행보에 눈에 띄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라다크 지역은 앞서 언급했다시피 사막과 고산 자갈 및 언덕 호수 등 대표적인 험지로 불리는 곳인데, 이곳에 배치된 중국산 자주포가 다름 아닌 차륜형 자주포 SH-15라는 것입니다. SH-15는 155 차륜형 자주포로 6X6에 세미트럭인 CTL-181 위에 포탑을 올려놓은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륜형 자주포는 궤도형 자주포에 비해 험지 돌파 능력이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궤도형은 지면에 접촉하는 면적이 차륜형보다 훨씬 넓고 그로 인해 지면의 압력이 분산되는데요. 이로써 특히 불균일하고 험난한 지형에서의 이동이 유리해지게 됩니다. 차륜형과 달리 궤도형은 지형에 근접하게 맞닿아 마찰이 크며 이로 인해 훨씬 더 큰 견인 힘을 받을 수 있고, 특히 K9과 같은 최신형 궤도형 자주포에는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가 탑재되어 있어 습지나 미끄러운 표면에서도 자동으로 접지력을 분산시켜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륜형은 그렇지 못한데요. 중국은 SH-15를 최첨단 자주포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는 오히려 허점들을 드러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륜형 차체가 반동을 잡지 못해 정확도가 떨어지다 보니 스페이드의 지지대를 꼭 내려야 하는데 여기에만 1분이 넘게 소요되며, 특히 자동장전 장치를 장착하고 있지 않아 포병들이 일일이 하나씩 포탄을 옮겨야 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왜 중국은 기동성 화력에서 크게 불리한 차륜형 자주포 SH-15를 해발 500m가 넘는 고산지대의 라다크에 배치한 것일지 의문이 생깁니다. 실제로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인 PLG-5의 경우 스페이드에 지지대가 없이 즉각 발사가 가능하고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 분당 10발의 빠른 발사가 가능한데요. 한국의 국방안보포럼의 한 위원은 인도가 점유하는 히말라야는 교통이 불편한 데 비해 중국은 서부 개발을 한다며 도로망을 많이 깔았기에 유사시 히말라야로 급파할 수 있는 차륜형 자주포를 배치한 것이라고 설명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차륜형보다는 궤도형이 더욱 적합해 보이는데, 이는 중국의 궤도형 자주포가 실제로 가진 성능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 군사 채널이 공개한 영상을 통해 중국이 라다크에 차륜형을 배치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궤도형 장비들이 지닌 한계 때문에 라다크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산 방산 무기들은 전 세계에서도 잔고장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그중 궤도형 장비들은 치명적인 단점들이 있는데요. 궤도형 장비들은 중국 육군에게 있어 가장 골칫덩이로 꼽히고 있는데, 가뜩이나 차륜형에 비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궤도형 장비인데 거기다 잦은 고장까지 발발하여 늘 수리하기 바쁜 상황입니다. 특히 라다크와 같은 고산지대 그리고 대규모 유지보수 센터를 건설할 수 없는 국경 분쟁성 내 지역의 경우 궤도형 장비들이 고장이 나면 본토 수리부대의 이송까지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반면 한국의 K9은 높은 가동률과 우수한 안전성으로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K9의 낮은 결함 발생률은 제조 과정에서 전수검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끝내기 때문인데요. 특히 세계 1위 산업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은 방산 무기 제조에서도 공정 대부분을 로봇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K9의 경우 전체 용접 공정 중 70%를 로봇이 처리하고 알루미늄 군조만 사람이 직접 손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공정을 처리하다 보니 결함률은 떨어지고 생산률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특히 출고된 제품을 전부 검사하는 전수검사를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공장실의 성능 시험장에서 주행과 점검 등
총 115가지 확인 절차를 모든 제품에게 시행합니다. 또한 K9의 경우 유기압 현수 장치를 통해 차체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 야전에서의 유지보수 이점도 가져갈 수 있는데요. 수리병의 작업 공간을 현수 장치 자체의 조절로 만들어줄 수 있어 궤도 관련 수리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는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 최고의 방산업체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50년 동안 지상 무기를 만들어 왔으며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동안 하나의 연간 무기 수출액은 11배 증가해 11억 달러를 기록했고 주가는 약 350%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팽창을 막는데 한국산 K9 자주포가 적극 활용된다는 점은 세계 방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무가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폴란드에 인도된 이후 무서운 속도로 생산되어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K239 천무 18기가 폴란드에 인도된 이후 불과 2달 지난 6월 11일 K239 천무 12기가 K9 자주포 6문과 함께 인도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창원 공장에서 당초 K239 천무는 월 1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불과 2달 만에 12기가 갔다는 것은 생산량을 최소 600%나 증가시켰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폴란드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한 긴급한 요구가 가장 크지만 그 못지않게 숨겨진 비밀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천무 288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월 약 35억 달러 규모인 218대를 우선 도입한다는 내용의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천무 72대를 추가 공급하는 2차 실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최초 288대보다 2대가 많은 총 290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대량 도입을 계획했던 K2 전차나 K9 자주포는 수량을 낮추거나 2차 계약을 포기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K239 천무는 재빨리 2차 계약을 맺고 당초 약속한 물량보다 더 많이 도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주시하면서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서 활약했던 프리고진이 이끄는 바그너 그룹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선 우크라이나에 이어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의 공격 목표로 폴란드 북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정보기관들은 수년 내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있는 바그너 그룹을 앞세워 폴란드 북동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럽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는 역외 영토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를 육로로 연결하 발트 3국을 나토의 네이티오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그너 그룹이 노리는 곳은 정확히 폴란드 북동부 수바우키 회랑으로 러시아 동맹국 벨라루스와 러시아 역외 영토 칼리닝그라드를 연결하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의 폭 65km 육상 통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칼리닝그라드에 핵 탄도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지난 5월 러시아군은 칼리닝그라드에서 가상의 적을 핵탄 두 미사일로 공격하는 모의훈련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러시아 국방부는 전술핵무기 훈련 2단계의 레닌그라드 군강구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해 이스칸데르 미사일 가동을 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고안된 대한민국 삼축체계처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급히 필요해진 것입니다. 폴란드에게는 현재 100km 이상 떨어진 지상 표적을 공격할 육군 무기체계가 없습니다. 당초 폴란드는 미국산 에이테크음스를 도입하려 했지만 에이테크음스는 생산이 중단되었고 남은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보내져 미 본토에도 재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에게 천무는 당장이라도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이 북동부를 뚫고 들어올 때 멀리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원래 사거리 80km 유도탄 CGR-80을 사용했습니다. 폴란드에게는 최소 100km 이상 넘는 탄도미사일이 필요했고 미국 에이테크음스처럼 사거리 300km의 미사일을 원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 육군에게 K239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는 KTSSM을 문의했고 단순하게 탄두만 교체하려 했던 KTSSM 2 개량 사업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KTSSME는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사정거리를 최대 범위인 300km까지 확장하기 위해 직경을 400m에서 600로 확대했습니다. 폴란드가 KTSSM-2 개발 계획에 협력하게 되면서 원래 2034년으로 예정되었던 사업 완료 시점도 2030년으로 무려 4년이나 단축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은 이중 목적 자탄 DPICM을 탑재한 ATACMS의 해외 수출을 금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KTSSM-2가 완성되면 서방에서 조달할 수 있는 유일한 DPICM 탑재 전술 탄도미사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중목 전자탄은 낙하 도중 공중에서 열려 자탄을 사방으로 흩뿌리고 자탄들은 지상에 떨어져 광범위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걸프 전쟁에서 확산탄의 위력을 실감한 이라크군은 당시 미군이 쏘는 로켓의 자탄을 스틸레인, 강철 B라고 표현했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에게 KTSSM-2는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서 러브콜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미연합군은 유사시 북한의 평양 원산선 이남 지역에 배치된 방사포 진지들을 전부 쓸어버리고도 남는 500발 이상의 ATACMS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력 모델인 B형은 미사일 한 발에 각각 수류탄 위력을 내는 275개의 자탄이 들어있고 이것으로 축구장 23개 면적에 쏟아부어 그 일대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로지 북한 방사포만 잡기 위해 전방 지역에 대량 배치한 KTSSM은 더 무서운 무기라고 했습니다. ATACMS는 발사진지로 나온 표적만 파괴할 수 있지만 KTSSM은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벙커에 들어가 있는 방사포까지 때려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KTSSM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형 천무 초도 출고식을 가질 때 이미 두 발의 KTSSM-2 전술탄도 미사일이 통합된 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결국 KTSSM-2를 천무에서 발사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폴란드, 사우디, UAE, 이집트 등 사겠다는 나라가 줄을 서 있는 KTSSM-2는 180km급 사거리를 가진 KTSSM의 사거리를 300km까지 늘리고 한국군이 대량 배치 중인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모델입니다. 천무를 구입한다면 KTSSM-2를 발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국가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KTSSM은 대단히 복잡한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와 달리 물량전을 위해 대량으로 퍼부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염가형 미사일입니다. 현무 2미사일이 한 발에 300만 달러가 넘고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달러가 넘는데 KTSSM은 50만 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KTSSM-2도 그와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가격이 싸고 납품이 빠르며 한 번 쏘면 강철비라 불리듯 무시무시한 위력을 내기에 KTSSM-2는 모든 나라가 원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KTSSM-2를 장착한 천무는 무엇보다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의 발사 조짐에 신속히 대응하는 긴급 타격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격하려 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초 한국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가 보이면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폴란드는 단순히 한국에서 미사일을 가지고 오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으며 지금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이 경합할 만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폴란드 디펜스 24는 한국에게서 천무에 사용되는 핵심 무기체계 사거리 80km인 239 유도 로켓탄 관련 생산 기술을 이전받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폴란드 양국 간 협의된 계약 조항에 따르면 폴란드 국내에서 1만 발 이상의 239 유도 로켓탄이 생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에게서 KTSSM-2까지도 기술 이전을 받아 생산하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오르카 RKA 프로그램을 통한 잠수함 조달과 KF-21 보라매를 구매할 가능성까지 크기에 폴란드에게 KTSSM 관련 기술 이전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만약 이런 기술을 가지고 천문을 생산한다면 유럽으로 급속히 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전차 사업에서
K 전차와 레오파드 전차를 비교 시험해 K 전차의 우위를 확인했지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당초 18대를 도입하고 옵션으로 18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비용과 인도 시간 등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18대 추가 도입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공망을 강화시키겠다며 장거리 로켓포 입찰을 앞두고 있는데 이미 K9자주포를 도입해 성능을 확인한 노르웨이는 K239천무를 노리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르웨이 군 당국은 지상군을 위한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장거리 로켓포 구매를 추진하는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 로켓 K239 천무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천무를 도입한 사우디가 후티 반군의 기지를 포격해 큰 성과를 내며 실전 능력을 입증했고 폴란드는 지금 최전방에 빠르게 천무를 대량 도입해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루미니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도입하려 하면서 한국산 강철비 천무는 또 다른 한국 방산 수출의 주역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무기 도입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우디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에서 KF-21의 경쟁 모델인 티르키의 칸 전투기 개발에 합류하게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KF-21 프로젝트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친 사우디기에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티르키의 칸 전투기 프로그램에 합류를 한다면 한국과의 KF-21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칸의 실물을 확인한 사우디에서는 칸 전투기에 믿지 못할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하는데 티르키예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5세대 전투기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공약으로 올 2월 22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2차 비행까지 무사히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자신들의 기술력은 이미 KF-21 전투기를 넘어섰다며 F-35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전투기를 상대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칸 전투기의 진실을 알고 있다며 결코 KF-21을 비롯해 미국산 F-3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우디 관계자들이 티르키예를 방문하였고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티르키예 우주항공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11일 티르키예 국방부 장관은 자신들이 개발 중인 칸 전투기를 보기 위해 사우디 관계자들이 방문하였고 칸 개발 프로그램에 사우디가 참가할 수 있다고 발표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티르키예 국방부는 현재 사우디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 칸 전투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는 조만간 참여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티르키예를 방문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칸 전투기 앞에서 사우디 관계자를 비롯해 양국 관계자들이 찍은 기념사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우디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 칸의 캐노피가 앞쪽으로 연결되어 뒤에서 알리는 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캐노피 설계 방식이 아닌데요. 현재 대부분의 전투기는 F-16이나 KF-21처럼 캐노피를 뒤로 여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안전을 위한 구조인데 조종사가 비상탈출을 시도하면 캐노피의 연결부에 설치된 화약이 터지며 캐노피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캐노피의 경접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캐노피가 자연스럽게 뒤쪽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고 비행 시 공기저항으로 인해 분리된 캐노피는 빠르게 항공기에서 멀어지며 그 덕분에 조종사는 탈착된 캐노피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탈출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티르키의 칸처럼 힌지가 앞쪽에 있고 뒤로 열리는 구조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캐노피에 도폭선을 설치해 통째로 폭파시켜 날려버리는 방식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전투기가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스텔스기 F-35입니다. 그런데 F-35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데 바로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가 앞에서 열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미국의 대표 스텔스 전투기인 F-35는 미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 등을 위한 여러 모델이 만들어졌는데 그중 미 해병대 버전인 F-35B는 수직 이착륙을 위해 캐노피에 바로
뒤쪽에 리프트 팬이 들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접 구조를 넣을 공간적 여유가 없어 힌지를 앞으로 달았고 캐노피 역시 앞쪽에서 열리는 방식을 택한 것인데요. 그로 인해 나머지 모델들도 정비 소요를 통일하기 위해 같은 캐노피 구조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티르키의 칸 전투기가 F-35처럼 수직 이착륙을 하는 모델일까요? 티르키의 칸은 수직 이착륙을 위한 모델의 제작 자체가 없으며 계획조차 없는데 리프트팬이 저렇게 제작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F-35가 이렇게 만들었으니 좋을 거라 생각하고 따라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데요. 이유는 티르키의 칸은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적 명분을 위해 개발되었기에 명확한 개발 프로세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칸 전투기의 설계 구조상 보이는 허점들이 칸을 불신하게 만드는 이유인데요. 티르키의 우주항공의 사내 저널 기사에 따르면 첫 번째 시제기인 P형은 오로지 경납고 롤아웃과 실기체 시연 항공기 엔진 시동 테스트를 위해 9개월 만에 급하게 제작된 기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티르키의 정부에서 요구한 3가지만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티르키의 전투기 프로그램 담당 부사장 우그르 쟁기는 시제기의 비행 하중을 위한 구조적 테스트를 지상에서 진행도 하기 전에 시험 비행부터 나섰다며 P5에 부착된 캐노피 역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해 새로운 캐노피를 장착할 것이며 랜딩 기어 역시 내구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티르키의 사내 기사에서 보듯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건너뛰었기에 KF-21 전투기저렴 초음속 비행을 위한 기체 내구도 테스트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언제 개발 완료가 될지 모를 것입니다. 실제로 칸은 영국의 도움과 미국제 엔진을 탑재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그 설계가 근본이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칸의 사진들을 자세히 뜯어보면 레이저 돔이 유독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F-20이나 F-35, KF-21과 직접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체 후방 엔진 사이에 테일콘 역시 서구권 전투기와 명백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마치 러시아제 전투기를 닮아 있다고 표현했는데 기수 형상과 가로로 넓은 형상, 분출되어 있는 테일콘과 우뚝 솟은 캐노피까지 항공 역학적인 부분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칸을 자세히 뜯어보면 F-22보다는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 Su-57과 더 닮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칸 설계에 러시아 출신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예는 러시아에서 S-400 방공 체계까지 도입하며 군사 협력을 이어왔기에 이번 전투기 사업에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사우디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티르키예를 선택할까 싶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F-35를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구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와 접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사우디는 KF-21과 함께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 GCAP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사우디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는데요. 일본의 이러한 이유는 전투기 프로그램의 회원국이 늘어나게 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점 원하는 바가 많아져 지연되며 개발 기한이 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의 반대로 GCAP는 사실상 물 건너가자 사우디는 티르키예로 눈을 돌렸는데 기존 후보인 KF-21의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 선택지를 늘리는 목적으로 티르키예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사우디라고 하더라도 성공이 불확실하고 불안 요소가 많은 칸에 선뜻 투자할까 싶습니다. KF-21 전투기에도 발을 걸쳐놓은 사우디인 만큼 불확실한 티르키예보다 한국산 명품 전투기 KF-21을 선택하기를 응원합니다. 동시다발적인 발전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었던 경항모 사업과 관련 한국 정부는 어떠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 만한 이야기가 수면 아래에서 진행 중이었습니다. 바로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를 한국이 건조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한화그룹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인데요. 조만간 한국이 보유하게 될 중항모는 대체 어떤 종류이며
한국이 어떻게 항모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60척. 이 숫자는 한국 해역을 제 집 드나들듯이 침범했던 중국 군함의 숫자입니다. 공동관할 해역이 아닌 한국 단독 해역에 함부로 들어온 것을 센 숫자인데요. 2018년에는 230척을 기록했던 것에서 30척이 늘어난 숫자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관할 해역을 중국 해역인 양 침범하는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 260척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죠. 국회 국방위원회 임병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기준 남해를 통해 침범한 중국 선박은 110척, 서해를 통해 침범한 선박은 50척에 달했고 동해에서 발견된 선박은 10척에 달했습니다. 8월 한 달 기준으로 170척이 한국 항해를 버젓이 드나들었던 것이죠. 이조차도 한국 군함이 출격해 쫓아낸 숫자입니다. 한국 군함 몰래 침입한 숫자를 생각해보면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중국 군함은 한국 경계 수역을 유린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한국 해경과 해군의 도움으로 중국 선박을 쫓아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국 선박을 쫓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무섭게 제조하고 있는 군함 때문이죠. 특히 미국을 쫓아가겠다며 해양 굴기를 실현하는 중국이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가 바로 항공모함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요새로 한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기도 하는 항모 숫자를 중국은 최근 들어 무섭게 늘리고 있죠. 중국 CCTV는 올해 세 번째로 진수한 항공모함 푸제남이 계류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류 테스트란 함정을 부두에 계류한 채 선내 장비와 기계류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가리키는데요. 이 테스트가 시행된다는 것은 곧 실전 배치가 멀지 않았다는 뜻이고 한국에게 있어 강력한 경쟁 상대인 항공모함이 또 한 척 추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푸제남은 중국이 자체 설계해 건조한 최초의 사출형 항공모함으로 배수량은 8만 톤에 달하며 스키점프식 함재기 이륙 방식이 아닌 전자기 캐터펄트를 사용해 만든 항모입니다. 2024년 취역을 앞두고 있는 푸제남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실전 배치되기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분석이었는데요. 그러나 계류 테스트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실전 배치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중국 선박들이 자국 해군력을 믿고 한국 영해를 침범하는 와중에 푸제남까지 가세하게 되면 중국의 불법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어민들과 군 관계자들은 한국도 서둘러 항모 도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형 경항모 사업이 추진되었죠. 하지만 지난 정권 때까지 적극적으로 진행되던 경항모 사업은 최근 예산이 중지되면서 실패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항모 도입에 대해 비관적인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항모 도입은 먼 훗날 이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죠. 그러나 최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항모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까지 추진되던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로 크기를 변경, 중국과 맞설 정도로 한국이 항모 규모를 키울 예정이라는 정보가 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처음 공개된 것은 최근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방위산업전이었습니다. KAI는 이곳에서 특이한 형태의 모델을 공개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KAI가 공개한 것은 바로 KF-21의 함재기 모델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자존심을 살린 KF-21은 세계에서 주목받은 4.5세대 전투기로 현재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가성비의 많은 국가들이 KF-21 도입을 타진할 정도로 인기를 끄는 기종입니다. 그런데 방위사업전에서 함재기 형태의 새로운 모델 KF-21N이 공개되면서 많은 이들은 의문을 가졌죠. 그동안 논의되던 한국형 경항모에는 도저히 실을 만한 크기의 함재기 모델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수직 이착륙기 모델이 아닌 활주로 이착륙기 모델로, 다시 말해 함재기에 활주로가 무조건 달려있어야 하는 사이즈가 큰 항모만 수용 가능한 모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신모델의 등장에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 이 궁금증을 김승겸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풀어주면서 한국형 중항모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죠.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함재기 모델과 관련 설계 변경을 암시하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경항모로는 도저히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와 경쟁이 불가능하고 한국 해군의 질적 상승을 위해 사이즈 변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죠.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실제 중항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중항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도 같이 밝혀졌는데요. 바로 하나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사실입니다. 그동안 적자로 새로운 주인을 찾던 대우조선해양을 정부와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하나그룹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긴급회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매각 논의가 이어졌고 정부 주도로 재빠르게 대우조선해양을 하나로 넘기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마치 사전에 협의가 된 것처럼 빠르게 결론이 났는데요. 심지어 하나그룹이 애초에 원했던 것은 특수선 분야였으나 정부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잠수함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곳으로 대한민국 조선업 분야에서 상징적인 회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건조, 노하우를 지닌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곳이 방산업계에서 유명한 하나와 힘을 합친 것은 무척이나 상징적인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정부가 이 합병 추진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정부에서 하나 주도의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품고 있고 이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 하나는 예전부터 한국의 로키드 마틴이 되겠다고 자부하며 육해공 방산 분야를 전부 진출하겠다는 야심을 품은 기업인데요. 그들에게 있어 수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은 해양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소 그 마지막 수건을 달성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아직 경항모는커녕 중항모 건설조차 시도하지 못한 한국이 빠른 시일 내에 항모 건설을 하는 것은 불가능이고 무모한 일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러나 방산 산업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일에 도전해왔습니다. 누구도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와 방산 관계자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하나하나 기술을 개발하면서 지금의 방산 신화를 만들 수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하나에게는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카드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합병 이전 영국의 밥콕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죠. 양사는 국내외 함정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력을 하나로 모으기로 합의를 하며 밥콕사가 가진 경항모 제조 노하우를 전수할 것을 약속했죠. 밥콕사는 퀸 엘리자베스 함을 비롯해 세계적인 해군 함정 설계와 건조에 참여한 회사입니다. 수상함과 잠수함의 핵심 장비 개발에 탁월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는데요.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이 밥콕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것은 경항모 사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하나에 합병된 이상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로 설계 변경이 논의되면서 오히려 이상적인 형태로 사태가 전개된 것인데요. 영국의 대표 함정이라 할 수 있는 퀸 엘리자베스호는 중항모로 설계되었고 엘리자베스 개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밥콕사는 전 세계 동들어서 몇 안 되는 중항모 건설 노하우를 가진 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양해각서까지 인계받으면서 중항모 건설 및 설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셈이죠. 게다가 항모에 있어 필수적인 전자전 장비와 레이더에 있어 하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 너무나도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면서 한국이 경항모가 아닌 중항모 개발하는 데는 그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된 것이죠. 사실상 중항모 개발에는 프로젝트 추진 의사만 있으면 되는 가운데 하나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세계적인 수준으로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한국 방산.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품귀 현상을 빚은 반도체용 희귀가스. 네온의 가격이 1년 6개월 만에 결국 바닥을 찍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네온을 국내 기업이 빠르게 국산화해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안정화된 영향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관세청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 가격의 톤티당 가격은 최고가를 찍은 지난해 6월 290만 달러 약 37억 원보다 무려 99% 하락한 53,700달러 약 7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락세를 이어오던 지난해 12월 58만 3,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한 달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그러자 폭리를 취하던 중국 업체들이 국내 가격보다 30% 정도 다운된 가격을 제시하면서 바짝 엎드렸지만 한국 업체들은 한국 산물 사용하겠다며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생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국내 생산과 러시아산으로 상당수 충당이 되자 중국산을 대부분 배제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달은 지난해 2월 시작된 러 무전쟁으로 인해 네온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를 노린 중국 업체들은 가격을 수십 배나 크게 몰렸습니다. 이 기회에 한몫 잡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반도체 업계가 분노한 것은 자국 업체들에게는 종전 가격으로 판매했지만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최고 55배 몰린 가격으로 폭리를 취한 때문입니다. 네온은 웨이퍼 반도체 먼판 위에 빛을 이용해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엑시머 레이저의 주재료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필수 원료로 꼽이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등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전 세계 희귀가스 생산량의 70% 이상을 점유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에서 주로 수입했지만 러시아 침공으로 인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지난해 2분기부터 평년 대비 40배 이상 폭등한 중국산 희귀가스를 어쩔 수 없이 들여오면서 지난해 중국산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량의 8만 100%까지 늘었습니다. 그 사이 네온 가격은 지난해 6월 전년 대비 약 55배 오른 290만 달러 약 37억 7,500만 원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도표에서 보면 우러의 전쟁 발발 직후 2배의 가격으로 몰랐지만 3월 지나 우크라와 러시아의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3월 대비 4월부터는 가격이 4배 이상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중국 업체들의 농간 때문입니다. 반도체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가스이기 때문에 국내 삼성이나 SK 등이 당장 다른 공급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중국 업체들은 이후부터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6월에 290만 9천 달러까지 치솟았고 9월까지 240만 달러를 오르내리다가 국내 업체들이 네온 가스를 국산화하고 양산을 시작한 10월부터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성과의 1등 공신은 포스코와 TEMC입니다. 양산은 2019년 말부터 약 2년 동안 네온 생산물 준비에 오고 있던 와중에 수급 불균형으로 희귀가스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자 국산화 기술 개발에 속도를 냈습니다. 두 회사는 작년 8월 말 시운전 등을 거쳐 제품 품질 평가를 마쳤고 10월부터 양산물 시작해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기는 많이 부족한 양이지만 이렇게 생산된 국산 네온은 전량 삼성과 SK 등 국내 업체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국산화로 양산이 시작되자 네온 사용량의 40%가량을 국산으로 대체했고 양산이 더욱 늘어나는 모레에는 이 비중을 100%로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워닝머티리얼즈, 솔머티리얼즈 등 한국 기업들도 네온 등을 일부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국산 희귀가스 수입 비중을 크게 줄이자 중국 업체들은 세계 반도체 점유물 1위 국가인 한국에 소외당할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말입니다. 지난달 국내에 수입된 네온은 전량 러시아산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악화하면서 네온 등 희귀가스 수요 자체가 줄어 국산 가스와 러시아산만으로도 수요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의 과점 행태와 러시아의 희귀가스 수출 제한 조치 연장 등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릴 수 있었지만 한국 소재사가 빠르게 대응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네온 가스의 수급에 홍역을 치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네온에 이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제논XE 가스까지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논은 3차 원삼디 수직 구조비 낸드 플래시 등 첨단 반도체의 식각 공정에 필요한 희귀가스이고 식각은 노광 이후 웨이퍼에 새겨진 회로 외부의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과정입니다. 현재 전량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TEMC는 2023년 하반기까지 제조 기술을 확보한 뒤 2024년부터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한편으로는 러시아나 중국은 무회로를 통해 군사무기 제작에 필요한 반도체 등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 WSJ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무기의 제작에 필요한 24나노 이상의 반도체 등은 자체 생산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이하의 반도체 등도 국제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SJ는 또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했지만 러시아는 중국과 튀르키예 등의 루트를 확보해 반도체 제재의 공백을 거의 메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러시아 세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러시아의 반도체와 반도체 부품 수입량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수입됐는데 이런 현상은 중국 해관총서 세관 자료에서도 확인됩니다. 중국이 공개한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집적 회로 IC는 오히려 약 2.4배로 불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튀르키예를 통해 추가로 러시아의 반도체를 무해 수출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정 반도체들의 경우 튀르키예에 대한 수출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기간 튀르키예에서 이들 품목과 유사한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량은 320만 달러로 2021년 7만 9천 달러에 비해 약 40배로 폭증했습니다. 이달 초 미국 정보기관과 재무부 관리들이 튀르키예와 오만, 아랍에미리트 UAE와 국제암시장 등을 방문해서 러시아의 물자 조달망 단속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가 상당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중국 최고 핵무기 연구기관은 시장의 특성을 간파해 수십 차례에 걸쳐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 29일 중국의 핵무기 연구기관인 중국 공정물리연구원 CAEP 미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AEP는 1997년 미국 수출 블랙리스트에 몰랐고 CAEP가 운영하는 10개 법인에도 미국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CAEP는 별다른 문제 없이 중국 내 재판 매업자를 통해 미국의 첨단 반도체를 우회 구입했습니다. 조달한 대부분의 미국산 칩은 7나노에서 14나노 크기 첨단 고성능 제품으로 TSMC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CAEP가 구매한 첨단 제품들은 국제 암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미 상무부 관리인 케빈 몰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해외 거래의 경우 미국의 수출 통제를 집행하기가 극도로 어렵다고 하면서 특히 국제현금 시장에서는 못 구하는 것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 제재를 외치고 있으면서도 뒤로는 민감한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대부분 허가한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수정되지 않고 있다고 WSJ 지적했습니다. WSJ는 지난해 8월 미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요하는 기술 관련 품목 중 94%, 약 2,652건이 허술한 통제로 중국에 수출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만든 수출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WSJ에 따르면 대중 수출이 허가된 품목에는 국가 안보 및 무기와 관련된 반도체, 항공우주 부품, 인공지능 AI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상무부가 국가 안보보다 무역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뒤로는 중국과 장사를 하면서 겉으로는 중국 반도체 제재를 위해 한국과 대만 등 반도체 제조국들이 미국에 협력해야 한다고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